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윤정이었습니다. KBS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진행자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어젯밤 부산에서 불타는 전기차 택시 안에 갇혀있던 70대 운전기사님을 한 30대 시민이 몸을 던져 구해낸 일이 있었습니다. 문은 열렸는데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아서 쉽게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 시민은 불길이 번진 택시 속으로 몸을 집어넣어서 운전기사님의 손을 잡아서 밖으로 끌어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오늘은 연평도 포격전 제13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13주기 추모식에서는 13년 전인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산화한 두 해병대원의 유족들인 숨진 장병들의 헌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세상은 이런 의인들이 있기에 또 희생이 있기에 평화가 유지되고 살만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Beat It.
뉴스 브리핑 맡아주실 KBS 정치부 민정희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부로 정치부 기자가 됐죠? 오늘 첫날입니다. 예, 정치 소식 앞으로 네. 잘 취재해서 전해주시고요. 우선은 오늘 이 소식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북한이 이제 며칠 전에 북한 주장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고 또 뭐 탄도미사일 발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간밤에.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 9.19 군사 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이제 의결을 했는데 되레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선언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군 당국이 어제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다고 이렇게 밝혔고 네. 그러자 오늘 북한이 자신들도 그러면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네. 오늘 국방성 성명을 내면서 예.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입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 아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 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사실 군사 분계선일 때는 그 비무장지대라고 해서 원래는 이런 중화기나 무장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네. 원칙인데 네. 군사 분계선 지역에 강력한 무력 또 신형 군사 장비까지 전진 배치하겠다. 이렇게 나왔네요. 계속 전해주시죠. 네, 북한은 자신들의 이 정찰 위성 발사가 예. 자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당한 주권 행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남북 간 충돌 사태가 발생하면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젯밤에 그 북한의 그 우주 발사체 정찰 위성 주장하는 그 네. 위성 발사 이후에 뭐 미사일 도발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어젯밤에 또 쏜 건데요. 네. 어젯밤 11시 5분쯤에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고요. 네. 이 합참에 따르면 이번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미정보당국이 이번 발사와 관련해서 사거리, 기종, 의도 등을 추가로 분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사일 발사 실패 관련해서 저도 좀 취재를 해보니까 발사 직후에 폭발을 했다라고 네. 지금 한미 군 당국이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9.19 군사합의 파기를 사실상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신원식 국방장관이 오늘 국회에 참석을 해서 관련 내용을 뭐 보고도 하고 네. 입장도 밝혔습니다. 일단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네. 북한이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한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특히나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가 취한 이 효력 정지 조치로 인해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네.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거다 이렇게 밝히면서 굉장히 좀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네, 이 밖에 통일부도 입장을 밝혔는데 예. 이번에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거에 대해서 북한이 억지 주장과 함께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네, 뭐 국방위에서 신원식 장관이 밝힌 입장은 어제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에서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전화 연결을 통해서 네. 그 입장과 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네.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방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어떤 의견이 좀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여당 의원들은 네. 그간에 북한이 수차례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번 효력 정지는 잘한 결정이다 이런 입장이고 예. 반대로 야당 의원들은 이 효력 정지로 인해서 마지막 안전지대가 사라졌다 이런 취지의 비판을 했는데요. 예. 일단 그 여당 입장을 좀 말씀드리자면 예. 국방위 회의에서 나온 건 아니고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네. 김기현 대표가 9.19 합의에 대해서 이 지난 정부에서 채택할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다. 그때서부터 기울어진 합의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합의서를 신주단지 받들듯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만 지켜야 될 이유는 없다. 이런 말을 했고요. 예. 한쪽 그러니까 북한이죠. 북한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합의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야당 의원들 오늘 국방위에서 이제 신 장관을 상대로 이 비판을 많이 했는데 예. 이번 정지 조치로
한반도 긴장이 지나치게 높아졌고 앞으로 접경 지역에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잇따를 거다 이런 입장을 계속 냈고요. 네네. 특히나 우리가 합의의 일부를 효력 정지한다고 하면 북한이 바로 합의 파기에 나설 거라는 걸 우리 정부도 알고 있었을 거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예. 야당의 한 의원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남과 북이 마치 울고 싶자 뺨을 때려준다고 서로 시전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 정부도 부분적으로 파기를 하면 북이 전면적으로 파기를 할 거다라고 충분히 예상했던 것 같다 이런 예. 말을 했고요. 예. 남북 사이 지난 5년간의 겨우 마지막 안전핀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제거되는 심각한 형국이다 이렇게도 비판을 했습니다. 예. 신 장관은 이제 거듭 효력 정지는 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 네. 북한을 강도에 비유를 했어요. 예, 예. 건전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담을 쌓고 CCTV 설치하는 것이 강도를 자극해서 더 위험해진다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9.19 군사비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응한 북한의 어떤 파기 선언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야 의원들 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사회 소식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이었죠. 네.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정부가 1인당 2억 원씩 배상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앞서 1심 재판부가 한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이른바 국가 면제 원칙을 들어서 소송을 각하했었는데 예. 항소심은 이 1심 결과를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이번 판결에서 항소심이 좀 밝힌 사유를 보면 우리 법원의 재판 관할이 인정되고 또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가 인정이 돼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청구권 소멸 등에 대해 일본 정부의 항변이 없었다면서 이 피해자 측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겁니다. 우리 혹시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이 판결 직후에 어떤 반응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감사하다는 입장을 내셨는데요. 예.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린다 이런 입장을 내셨습니다. 네. 이 할머니와 유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게 2016년인데요. 꽤 됐네요. 네, 7년 만에 오늘의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1심 판결을 뒤집고 1인당 2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 네. 항소심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지만 이게 사실 돈으로 이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상징적인 네. 또 의미도 있고 실질적인 이 조치도 해야 된다는 판결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할머님들께서 바로 이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마 바로 배상을 받기까지 네. 받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일단 이 판결은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일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네, 이번 판결도 일본 정부가 상고하지 않으면 확정은 되는데 예. 다만 이 일본 정부가 우리 법원 판결에 대한 배상 책임 자체를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배상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고요. 네네. 실제로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있는데요. 네. 2021년 1월에 승소가 확정이 됐지만 여전히 이분들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안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서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축구 국가대표 관련 소식인데 최근에 있었던 그 북중미 월드컵 예선 소식이 아니네요. 황의조 선수, 황의조 씨 네. 관련된 내용인데 불법 촬영 혐의를 지금 황 선수가 받고 있는데 네.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전말을 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6월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사진이랑 영상이 SNS에 유포가 됐고요. 그랬었죠. 이 유포자로 지목된 사람이 알고 보니 황 선수의 형수였다는 사실이 어제 저희 보도로도 드러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형수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고요. 예. 이제 경찰 수사의 초점은 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 씨, 영상을 찍었다는 혐의를 받는 황 씨인데
그간의 황 씨는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예. 여성이 볼 수 있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놨고 영상을 공유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게 합의가 없는 불법 촬영이냐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요. 네네.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뭐라고 반박했나요? 네, 일단 이 해명이라며 낸 입장문이 오히려 스스로 혐의를 인정한 셈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요? 네, 촬영 모드로 켜서 준 휴대폰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두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굉장히 전형적인 그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스스로 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피해자 측의 변호인이 오늘 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네. 이 불법 촬영의 근거로 황 선수와 피해자가 나눈 메신저 그리고 통화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이 대화 내용을 보면요. 예. 피해자가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다. 싫다고 했었고 왜 그게 아직도 있냐고 말을 하는데 네. 황 선수가 이에 대해서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다고 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변호사를 통해 잘 해결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이후엔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 유포자로 지목된 형수 있잖아요. 예. 이 형수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게 이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 측의 대리인이 유포자가 형수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고통이나 상처가 적어지는 것도 아닌데 황 네. 씨가 계속 이 처벌 불원서 써달라고 설득을 했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달라고 했다. 이렇게 예.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이 피해자 측은 신상을 공개한 이 황 씨 측 변호인뿐만 아니라 예. 황 씨를 국가대표 경기에 출전하게 둔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클리스만 감독도 2차 가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경기에 황의조 선수가 나왔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회견 이후에 황 씨 측이 또 재차 입장문을 냈는데 예. 황 씨 역시 영상 유포의 피해자다. 또 수사를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어요. 예. 경찰은 이 불법 촬영 혐의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고 있는데 마치는 대로 황 씨를 소환해서 조사할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요 며칠은 조금 포근한 것 같은데 또 네. 내일 모레쯤부터 또 영하 날씨도 예상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독감에 코로나도 같이 걸리신 분도 계시고 네. 여기에다가 지금 폐렴 환자도 같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최근에 계절 독감 유행을 해서 예. 주위에도 독감 걸리신 분이 꽤 있는데요. 그렇죠. 그 합병증으로 이 세균성 폐렴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세균성 폐렴의 가장 큰 원인은 폐렴구균이라는 균인데요. 이 세균성 폐렴 환자의 30%에서 절반 정도가 이 폐렴구균 감염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보다 더 치명적이어서 네. 노인 사망의 주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이 통계를 보면 80세 이상 폐렴의 사망률은 암 사망률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아, 네. 올해의 경우에도 11월 첫 주에 폐렴 구균성 폐렴 환자 신고 건수가 26명인데 지난해가 12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예. 특히 이 폐렴 구균성 폐렴은 주로 독감의 합병증으로 오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게 무척 중요하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폐렴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네. 독감에 걸려서 이제 고생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또 합병증으로 오니까 네. 독감 예방 접종이 좀 필수적이겠네요. 그렇죠. 일단 독감 예방 접종을 예, 하고 여기서 예. 끝나면 안 되고 네. 여기에다가 폐렴구균 예방 접종까지 해야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 폐렴을 가장 잘 일으키는 원인균이 13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이 13가지를 막는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게 이 폐렴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네네네. 특히 이 고령층은 접종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독감 예방 접종도 받으시고 폐렴구균 예방 접종까지 같이 받으셔야 된다. 네. 13가 단백 결합 백신 이걸 추가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굉장히 포근했죠. 예. 최고 미세먼지가 기온이 좀 심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날씨는 좀 좋고 예. 포근해서 예. 저도 밖에서 외투 안 입어도 크게 춥지 않았는데요. 네네. 내일 아침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울 것 같은데 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9도로 예보가 됐고요. 예.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에 머물겠습니다. 특히나 이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남권과 충북 중남부 그리고 전라권,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
오늘과 다르게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네네. 당분간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지 그리고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분다고 합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야외 작업이나 활동할 때 산불 그리고 각종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KBS 정치부 민정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세븐틴의 하품. 지나가는 달 위로 멀어지는 공기가 언제 이렇게 차가워졌나. 이젠 정말 잊어야 하나 봐. 연습한다 해도 안 되겠지. 그야 전부였는걸. 동동 구른 발 걸음 나에 대한 낙서만 가득한 맘속에 적어둔 부탁이 있어. 날 미워하지 마. 좋은 선택이었단 걸 너도 알잖아. 그렇게 아픈 걸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댔을걸. 내가 뭐래 네가 없잖아. 넌 나의 숨이니까 미안해 하지마. 그저 모자라. 맨날 오는 아픔 같은 거야. 붕붕 구른 발 걸음 나에 대한 낙서만 가득한 맘 중에 그려온 바람이 있어. 날 미워하지 마. 좋은 선택이었단 걸 너도 알잖아. 그렇게 아픈 걸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댔을걸. 내가 모를 네가 없잖아. 넌 나의 숨이니까 미안해 하지마. 그저 모자라. 맨날 오는 아픔 같은 거야. 나를 숨쉬게 하던 널 온통 너로 가득했어. 네가 없는 나의 마음 모자라. 없는 겁난 아픔 같은 거야. 사회면 사건 사고 뉴스 분석해 주실 두 변호사 모셨습니다. 전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이신 박인숙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전에 저희가 전해드릴 코너가 있었네요.
교통정보센터 기다리고 계셨죠? 죄송합니다. 김민희 씨 나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후 정체에 조금 이른 퇴근 교통량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정체 심한 곳들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자유로에서 송내 사이 정체가 17km로 길어져 있고요. 더 가서 조남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3차로와 4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리분기점에서 수암터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이후로는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와 성남에서 성남요금소 부근, 다시 송파에서 서하남 사이와 또 광암터널 에서 토평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회덕분기점 부근 2,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사이를 시작으로 오산 일대와 동탄터널에서 수원 부근, 다시 신갈분기점 일대와 판교 부근으로 정체입니다. 이후 양재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달래내고개부터 정체 심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양화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이제 진짜로 사회면 사건 사고 뉴스 분석해 주실 두 변호사 모셔보겠습니다. 전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이신 박인숙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제작진 분들이 저보고 이제 놀랐겠다고 하시는데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께서 더 놀라시게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형사 미성년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건이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돌 던져서 초등학생이 70대 분께서 이제 사망하시는 이 일이 있었죠. 이게 그 보니까 초등학생 가족 측에서는 경찰 통해서 사과의 뜻을 뭐 전달하고 싶다라고 했다고 하고 용서와. 그런데 이제 이게 10층 넘는 높이에서 주먹만한 돌을 던졌는데 거기에 맞고 돌아가신. 하지만 이게 내사 종결되는. 네,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들 떠오르는 사건들 있으실 텐데요. 예. 또다시 같은 비슷한 사안이 재발됐습니다. 예. 일단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네. 현장에는 8살로 알려지고 있는 초등학생 저학년이죠. 2명이 함께하고 있었고 네. 고층에서 이제 돌을 던졌는데 공교롭게 이제 지나가시던 70대 노인이 이 돌에 이제 타격을 입고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예. 언론 보도 초기에는 피해자들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랬었죠. 그 후에 이제 다시 가서 용서를 빌고 싶다라는 이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어떤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사과 여하와 상관없이 이 고층에서 어떤 물질을 던져서 사람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서 여러 번 이제 뭐 보도도 나오고 비슷한 사건도 있었는데 또다시 발생했고 네. 특히 이제 피해는 극심히 발생을 했지만 가해자라고 지목할 수 있는 이 아이들 8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형사 미성년자인데다가 보호 처분도 할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에서도 아예 처벌할 수도 없고 보호 처분으로 넘길 수도 없는 나이였기 때문에 네. 수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고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내용과 이어지는 또 이슈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 초등학생에 대해서 뭐 무슨 학교 다닌다더라, 몇 학년 몇 반이라더라, 뭐 아파트가 몇 동 몇 호라더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신상털기까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일단 2차 예. 피해를 우려하는 반응들이 나오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예. 아이들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학교나 그 특정 아파트가 특정이 되면 그 아파트를 학군으로 하는 초등학생이 특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찾으려는 이제 신상을 찾겠다는 사람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지만 일단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해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잘못된 불법 행위를 저지르긴 했지만 법률적으로는 또 보호받아야 될 아동이기 때문에 예. 무분별하게 신상을 털거나 신상을 올리거나 소문을 내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피해자의 충격도 정말 가족들이 엄청나겠지만 예. 이 아이들도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본인이 던진 돌에 의해서 그 70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누구에게나 그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예. 어른들이 좀 보호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무분별하게 막 뭐 소문내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짚어볼 건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박윤숙 변호사님, 일단 형사 미성년자라는 게 기준이 몇 살인지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용어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범법 소년은 뭐고 촉법 소년은 뭔지 궁금합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예. 만 14세 미만을 얘기합니다. 14살 미만. 네, 예. 그래서 예.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13세 이하를 그렇죠. 13살부터 포함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촉법 소년은 뭐냐면 10살부터 13살까지입니다. 그게 어떤 차이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4세 이상의 경우 예. 어떤 이 형벌상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예.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하지만 10살부터 13살의 경우는 형사 미성년자로서 보호처분만 지금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10살 미만 그러니까 9살 이하의 아이들은 지금은 현재 보호처분도 형사처벌도 받을 수 없는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책임과 처벌을 물어야 된다면 미성년자의 부모한테는 우리가 이런 책임과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형사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형사 책임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민사상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민사상 책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본인이 어떤 그 책임 있는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민법 750조상의 네.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예. 이때는 이렇게 피해자들이 그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에 모든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755조에 보면 예.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라고 해서 네. 지금과 같은 사안의 경우 지금 8세의 경우는 그렇죠. 민사상 책임 무능력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을 마련해서 감독자인 부모가 이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민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 경우에는 이 감독자가 내가 감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나는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하지 않는 한 감독 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 그거 참 어렵겠습니다. 입증을 한다는 것이. 손 변호사님, 이런 사건들 예를 들면 범법, 촉법 소년 관련된 사건들이 또 어떤 것들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현실적으로는 사실 미성년자 나의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처했을 때 예. 책임 능력이 있든 없든 네. 부모가 전반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법원에서도요. 전반에 걸쳐서 감독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친권자로서는 아이의 어떤 생활 태도라든가 어떤 질서라든가 규율이라든가 이런 걸 꼼꼼히 알려줘야 된다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 우리가 비슷한 사건 아까 이렇게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2015년 소위 말하는 캣맘 사건. 사실 캣맘에 대한 혐오 범죄로 처음에는 보도가 이루어졌지만 알고 봤더니 돌을 던진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는 아,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사건이고요. 네. 용인시 수지구에서 있었던 벽돌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들이 올라가서 이제 벽돌을 던졌고 고향이 집을 지어주던 55세 여성, 29세 남성이 맞았는데요. 아이고. 당시 50대 여성은 사망하고 남성은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의 피해를 입었던 사안입니다. 네. 그때도 이제 벽돌을 던진 아이의 나이가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안 되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서 예. 이때도 우리가 뭐 촉법소년, 범법소년 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바야흐로 시간 지나서 얼마 전에는 소년 심판이라는 드라마의 소재로도 이 사건이 좀 거론된 적도 있었는데 그랬었죠. 그 전에도 2017년경에도요. 목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 둘이 이제 벽돌을 투척했다가 지나가는 4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그 당시는 이제 형사 미성년자는 로서 처벌은 안 돼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은 받았지만 네. 일단은 어린 아이들의 이런 위법한 행동으로 인해서 목숨을 잇는 큰 피해를 야기했던 사건이라서 우리 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뭐 법을 바꿀 것이냐,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이냐에 대한 이슈를 제기했던 사건이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스스로가 촉법 소년인 것을 잘 알고 저촉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이용하는 듯한. 유튜브 그런 영상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 저도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서 예. 그냥
장난식으로 문화처럼 캠페인처럼 노래 부르듯이 우리는 촉법소년이야 막 이러면서 하는 영상들이 엄청 그런 게 돌아다녀요. 있어요? 애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촉법소년이야 하는 게 아니고 예. 마치 촉법소년이 대단한 것처럼 뭔가 위세하면서 우리는 뭐 처벌 안 받잖아요. 뭐 이런 식의 약간의 잘못된 놀이문화 같은 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문제인데 문제는 실제 놀이가 아니라 이걸 악용해서 범죄에서 회피하고 우리 책임 없는데요라고 하면서 협박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피해자는 여중생이었습니다. 예. 여중생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이제 촬영을 했는데요. 아이고. 성폭력특례법 위반인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속옷만 입으라고 하고 영상을 찍고 나서는 신고하면 유포하겠다, 돈을 달라 이렇게 협박했던 10대 청소년 6명이 이제 수사기관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 중에 6명 중 3명은 촉법소년이라서 이제 소년부로 옮겨졌고 한데 문제는 피학생 층에서 사과를 요구한 상황이 이제 생겼는데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이제 오히려 맞대응했다는 상황이 밝혀지면서 이 촉법소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소년보호 관점에서 시작한 거지만 이 어린 학생들이 이걸 악용해서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정황들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촉법소년 연령을 인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죠. 촉법소년이어서 뭐 어떤 처벌이 안 된 상황에서 좀 풀려났는데 되레 그것 때문일지 모르겠지만은 더 큰 사고를 치는 일들도 있고요. 네.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촉법소년에 대해서 좀 혐오 분위기를 좀 조장한다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촉법소년이어서 보호처분을 받을 때 소년원을 갈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시포처분을 받는데 또 나이 제한이 있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2년의 그러니까 보호처분을 받아서 소년원을 간다는 건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를 뺏기는 거, 뭐 가족과 형 떨어지는 누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보다 훨씬 큰 형들이 있는 소년원을 가는 거거든요. 아, 네. 거기에 함께 정말 소년원에는 뭐가 없다라고 하냐면요. 안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한 방에 정말 서울소년원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의 소년이 한꺼번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호르몬이 분출하는 그런 시기에 10명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상황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소년들이 굉장한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갈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나는 촉법이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라고 말한다는 거 저는 솔직히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변호사님께서 그런 영상이 지금 퍼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말씀하신 게 저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놀랐고요. 네. 어떻게 보면 사회가 촉법이기 때문에 처벌 안 받는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뉴스를 막 전달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아이들이 잘 모르면서 촉법이 뭔지도 저도 가끔씩 언론도 촉법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 네네. 실제로 촉법이다 하더라도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 그것이 절대 만만치 않다. 실제로는 아이들이 소년원을 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방금 전에 그 손정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목동 아파트 사건은 2017년이 아니라 2007년에 있었던 일을 하고요. 네. 자, 그럼 말씀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보죠. 작년 10월에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는데 그 후로는 뭐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 같고요.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기도 한데 우선은 변호사님께서 먼저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는 법무부안을 찬성합니다. 찬성. 사실 우리 예. 현재는 그 촉법소년으로 불리는 이제 형사책임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네. 국가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만 14세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이제 만 14세인데 12세 이하도 꽤 많습니다.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 일본수라든가 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네. 우리 사회 실정과 현실에 맞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13세가 가지는 의미가 13세는 보통은 이제 좀 세 빠른 친구들은 초6이고 그렇죠. 중1이잖아요. 중1, 초6. 근데 경험치상으로 보호처분을 가장 많이 받는 연령이 중1이에요. 학교 생활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중1이 가장 질풍노도의 시기가 시작돼서 경미한 사건이든 무슨 사건이든 비행을 저지른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난 초등학생이 아니야. 더 이상 네. 초딩이 아니야. 이 친구들에게 어떤 범죄적인 의지, 그러니까 범죄력을 억제시키려면 처벌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우리가 70년 동안 이런 소년법을 변화를 안 주고 지금까지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소년은 보호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예. 여전히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춘다고 해도 보호를 해야 될 대상은 분명해요. 근데 예를 들면 가정컨대 13살이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이거를 형사처벌 전혀 할 수 없다. 예. 그런 가능성을 막아두기보다는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얘는 보호 처분이 적당해. 얘는 근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형사처벌로서 단죄를 해야 돼.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두면 범죄 역제력이 생긴다는 생각이고요. 예, 예. 만 12세도 아니고 만 13세는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는 예, 예. 요즘에 마약 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나 이런 범죄의 도구로 형사 미성년자를 활용하는 나쁜 어른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던지기 수법에 활용한다든지 꼬실 때 꼬실 때. 너는 형사 미성년자잖아. 촉법 소년이니까 너 처벌 안 받고 예. 굉장히 경미한 처벌을 받으니까 그렇죠. 요돈 받고 너 심부름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한 살 정도를 좀 낮춰서 네. 실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범죄를 다 형사처벌로 가진 않을 거예요. 경중을 따져서 예. 중범죄에 중범죄에 한해서 이제 형사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 달리 뭔가 변화를 줘야 우리가 뭔가의 소년들에 대한 어떤 범죄 예방이라든가 어른들에 예. 대한 시선도 바꿀 수 있는데 예, 예. 그런 차원에서는 입법 예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무튼 저희가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예, 예. 뭐 예를 들면 보호 처분을 실효한다던가 복지 정책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가 이런 부분들도 양면적으로 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 연령을 낮추는 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은 찬성이시고 박윤숙 변호사님께서는요? 저는 그 형사처벌 가능성을 넓히는 것, 예. 그다음에 양형을 높이는 것이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거는 입증된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형사정책 지금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추는 것은 형사정책 제도의 굉장히 큰 부분을 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그거에 대한 깊은 숙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냥 단지 언론이 몇몇 사건들을 굉장히 그 스포트라이트를 줘서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저런 행위까지 하고 있다라면 정말 형사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생각하게끔 하고 있다고 뭐 가끔 생각하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른보다 더 무섭다. 뭐 이런. 네. 예,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증거와 네. 연구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를 그렇죠. 봤을 때는 예. 저희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의 가입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아동권리협약은 실제 저희에게 우리나라의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예. 근데 거기서 저희에게 권고하는 바로는 14세 이하로 낮추지 말라고 14세 미만을 지금 더 낮추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오히려 더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14세로 이 나이를 더 높일 것을 권고하는 이유는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예. 아동의 뇌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아동이 형사 책임이라는 것은 이게 형사 책임 무능력자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보는지를 저희들이 봐야 하는 거예요. 범죄 예방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하려면요. 근데 이들이 이것이 과연 자기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형사 절차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뇌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 아동들을 네. 형사 처벌하는 것이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네. 실제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럼 교육을 하는 방식이 과연 그러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어떤 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잘 교육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런데 13세로 연령을 낮추게 되면요. 지금까지 촉법 소년인 13세가 지금 현재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 경찰 조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소년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굉장히 빠르게 조사 후에 즉각적인 결정이 나고 그로 인해서 이 아이들에게 처분이 내려지고 아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살을 낮춘다는 의미는요. 반드시 검찰을 거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달은 형사 그 재판에 형사 그 절차에 노출이 되어 있는 네, 거고 네. 어떤 경우에는 형사 재판까지 가서 실제로 다시 소년 보호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 이것이 아이들에게 전혀 교육적 효과가 나지 않고 네, 네. 범죄 예방 효과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질문은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좀 의견을 여쭐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사 미성년자 나이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면 소년범이 줄까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이 소년들을 다시 사회화시키고 올바르게 교화를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제도나 장치가 좀 보완이 돼야 될까? 두 분께 먼저 손 변호사님이 한 1분씩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박 변호사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결국 책임주의와 소년 보호주의 충돌 사이에서 우리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 기준을 70년 동안 유지했더니 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 문제에 있어서는 뚜렷할 대책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소년범과 관련해서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네. 일본에선 중학교 1학년 애가 중학교 여자애들을 여러 명을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고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흉포화되고 연령이 낮아지는 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보호주의 관점에서만 아이를 보호적으로 어떤 보호원 처분이나 보호 처분이나 이런 걸로만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있느냐. 한계에 도달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적어도 중범죄, 예를 들면 강간, 살인, 강도 사건에 한해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둬야 부모도 더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하고 사회도 더 관리 감독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병행적으로 복지적인 부분 왜냐하면 그렇게 비행을 하는 아이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방치된 애들이 상당 부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병행해서 갔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연구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른데 예. 범죄 예방 효과 있다라고 단정한 연구도 없고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연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라는 게 너무 많은 변수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이 형사처벌 연령으로 범죄가 억제된다라는 결론엔 이르지 못하지만 어느 누구라도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형사처벌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으니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그 부모가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예. 저는 사실은 비행청소년 문제, 이 소년범죄 문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소년심판 문제에서도 우리 사회에 대두를 한 것이 길거리에 내몰리는 아이들을 범죄로 처벌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집에서 관리해 줘야 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적절한 관심이 필요하고 복지 예산이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죠. 예.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3중, 4중, 5중으로 보호해 나가면서 또 처벌의 길도 열어주자는 게 주장입니다. 박 변호사는 한 1분 30초 정도요? 네. 예. 흉폭화되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 흉폭화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각 연도별로 언제나 많은 분들이 흉폭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비슷한 사건들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흉폭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명확하게 존재하는 통계는 뭐냐면요.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는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예. 그것이 말하는 바를 저희가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제대로 아이들이 비행하는 아이들에 대한 저희가 관리 그다음 그 아이들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예. 통해서 예.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나가야 되는 방향은 실제로 소년법이 목적하는 바는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서 소년이 개성 있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년법의 목적입니다. 예. 근데 소년의 경우는 환경 조정 의 부분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고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적 개입을 통해서 환경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고 실제로 많은 비행 청소년들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억울함을 가지고 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을 범죄자라는 시선으로 보기보다 이들이 피해자로서 갖고 있는 아픔, 어쩌면 트라우마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걸 다뤄주면서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잘 얘기해주면서 스스로 이 아이들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깨닫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적어도 중범죄에 있어서는 좀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고 피해자로 갖고 있는 이 아픔까지 다뤄주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사건의 지평선 박인숙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쿨의 All For You.
사실은 말야 난 많이 고민했어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걸 아주 많이 모자라도 가진 것 없어도 이런 나라도 받아줄래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당겨주지 못하지만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It's only for you Just wanna be for you 넌 그렇게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 있으면 돼난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 영원히 너와 함께할 미래 내 곁에 있어준 너를 위해 너만을 위해 모르지만 조금은 힘들었어 내게 어울리는 사람이 나인지 그가 내가 아니라도 다른 누구라도 이젠 그런 마음 버릴래 너를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1살 효진이는 요즘 들어 걱정이 부쩍 늘었습니다. 입과 생식기에 궤양이 생기는 베체트병을 앓고 있는 엄마에게 뇌동맥에 꽈리까지 발견된 건데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 한시도 엄마 곁을 비울 수 없는 효진이. 그런 효진이 가족에게 또 하나의 걱정이 늘었습니다. 엄마와 비슷한 증상이 효진이와 동생에게도 나타난 건데요. 병원 검사 결과 두 아이 모두 베체트병 유전 요인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아이들에게 물려준 것만 같아 괴롭고 미안하기만 한 엄마.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두렵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효진이네 가족이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가평, 포천 등 약하게 비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 한때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는데요. 서울은 빗방울 수준 정도라 퇴근길 우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일부 영남을 제외한 전국의 대기가 매우 탁합니다. 서울을 비롯해 서쪽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인 곳이 많은데요. 서울 등 내륙 일부 지역에 연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찬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기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고스란히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에 비해서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는 중부지방으로는 한파특보 내려진 곳이 많은데요. 서울과 대관령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 분포. 낮 최고 기온 서울 2도에 머무는 등 0도에서 9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지역이 많겠지만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 호남, 제주에는 비나 눈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눈의 양은 1에서 3cm, 강원도는 1cm 정도 오겠습니다. 강수 해당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영동과 경북 동해안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니까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9.8도, 습도는 65%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우리 군 당국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에 대해 북한은 자신들도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또 어젯밤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각하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가 1인당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일시 교전 중단과 인질 석방 합의가 현지 시각 24일 이후에 이행될 전망입니다. 양측이 인질과 수감자 교환, 교전 중단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행 시점에 애초 예상보다 지연되는 듯한 정황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오늘 시작됩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100만 명 아래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난 네가 문제인 줄 알았어. I knew you were trouble. Is on me, 'cause I knew you were trouble when you walked in. So shame on me now, blew me to places I've never been. Till you put me down, oh, I knew you were trouble when you walked in. So shame on me now, blew me to places I've never been. Now I'm lying on the cold hard ground. He'll never see you cry. Pretends he doesn't know that he's the reason why you're drowning. You're drowning. You're drowning. Now I heard you moved on from whispers on the street. A new notch in your belt is all I'll ever be. And now I see. Now I see. Now I see. He was long gone when he met. Me or her or anyone or anything. Yeah, I knew you were trouble when you walked in. So shame on me now, blew me to places I've never been. Till you put me down. Oh, I knew you were
국민의힘 혁신위가 오늘 오후 혁신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혁신위 한 달, 혁신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또 총선을 앞두고 점점 커지는 한동훈 카드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지도 국민의힘으로선 고민이 많을 지점입니다. 정치권에 흘러나온 여러 시나리오들, 저보다 훨씬 말씀을 조리 있게 잘하시는 다둥이 아빠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전화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는 잘 크고 있죠? 네, 오랜만에 뵙고 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가 5호 혁신안을 논의 중이죠. 근데 아직 뭐 내용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뭐 여러 쪽에서 얘기가 나오기를 제대로 매듭지은 혁신안은 1호 외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비판도 있고요. 또 5호 혁신안을 마지막으로 이 혁신위가 조기에 종료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혁신위 내에도 외부에서 모셔오신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그 내용들을 취합해서 인요한 위원장께서 이제 어떤 의미의 혁신을 담보하고 정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잘 혁신위를 끌고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주어진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의힘의 혁신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호 혁신안은 뭐가 좀 나올까요? 저희도 그 혁신이랑 사전에 소통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잘 내용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첫 번째가 통합, 두 번째가 희생, 세 번째가 청년, 또 뭐 다양성 등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우리 당이 국민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대에 부응하는 5호 혁신안이 한번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2호 혁신안이 이제 중진의 험지 출마, 내지는 희생 요청 이랬는데 그렇게 호응하는 분들이 안 보입니다. 물론 원희룡 장관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서 인요한 위원장이 눈물 날 것 같다라는 표현도 하셨던데 김기현 대표는 불출마가 아니라 울산으로 출마를 선언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략적인 모호성이 있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보다 템포를 좀 너무 빨리 당기게 된다면 나중에 가서 혁신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김이 빠질 수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직 정기국회의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12월 초 정기국회가 끝나게 되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때에 맞춰서 지금은 예열하는 기간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혁신에 관한 큰 흐름은 국민의힘이 인요한 위원장을 필두로 먼저 잘 선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물을 12월 초에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던 것 이상으로 잘 내어놓게 된다면 저는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된 혁신의 그 모습들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템포가 너무 빨라도 좀 김이 새나요? 너무 빠르게 나아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들이 다 소멸되고 소진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혁신에는 저항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거부감이 들 수 있죠. 또 그 저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른바 지금 나오게 되는 신당의 문제라든지 다른 갈래로 갈등이 또 누적되고 폭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를 적정 수준에서 잘 해나가면서 또 이 희생으로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은 타의에 의한 희생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당과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는 이 감동적인 모습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적절히 잘 조율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께서 컷오프 대상자를 조기 발표를 좀 계획하고 있고 또 하위 20% 컷오프 룰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직까지는 보도된 내용 이상으로 지도부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당무감사를 저희가 좀 강도 높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당무감사에 대한 최종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면 여론조사에 대한 내부 여론조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있었던 말의 설화나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 이 정도 사람들은 문제가 있지 싶은 사람들에 대한 컷오프를 진행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도덕적 기준을
한껏 높이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그 짧게 좀 한번 여쭤볼게요.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 아니다. 비대위로 가야 한다. 어떤 생각이신지요? 저는 당 지도부에 있기 때문에 네. 저한테 물어보게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체제로. 최선의 예. 노력을 다해서 네. 저희 지도부가 국민들을 위해 나아가고 또 김기현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일단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네네. 그다음 이 내부에 있었던 다양한 갈등들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으면서 그 갈등을 조절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김기현 지도부가 감내하고 또 국민들은 선거를 앞두고 늘 참신하고 새로움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선대위를 통해서 또 새롭게 영입되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 참신함을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밑에 바닥을 까는 받침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게 가장 적절한 조율을 하는 네. 선거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야기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대구, 대전, 이어서 내일은 울산 이렇게 갑니다. 동훈 여지도를 조금 더 넓히고 있는 것 같고 윤희환 위원장께서 빨리 와서 당을 도와야 한다라고 공개적인 러브콜을 보냈는데 화답을 할까요? 앞서 제가 말했던 예. 새로운 인물의 참신함, 네. 한동훈 장관이 그 이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 국민적 반응과 분위기라는 게 이건 어떻게 감추거나 속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한동훈 장관에 대한 국민적 그 호응이 정말 다른 그 어느 정치인보다 남다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아직까지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이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국민적 호응과 기대가 큰 만큼 한동훈 장관이 결단을 내려준다면 이번 총선을 앞두고 70년대생으로서의 세대 교체에 대한 바람, 또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보여줬던 엘리트 정치로서의 실력, 능력주의 뭐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께 호소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이 훈비 여천과를 부른다라는 지적도 있지만은 한 장관은 아니 나는 스타 장관도 아니고 오히려 나를 띄우는 거는 민주당인 것 같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체급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키워주고 있는 겁니까? 과거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정치판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도 지난날 민주당 정권 시절 추미애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한 목소리 아니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도 그동안 나왔던 뉴스의 모습을 보면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탄핵한 해 만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정치 공세 이런 일들이 아니면 구태여 언론에서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뉴스를 많이 다루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보여줬던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당위성, 정당성은 상대 이 민주당의 대표로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너무나 분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국민에게 어필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게 된다고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대립각에 서 있는 한동훈 장관과의 대결 구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텐데 저는 이건 민주당에게 큰 부담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만큼이나 많이 화제가 되는 장관이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인데 원희룡 장관이 최근에 인천 계양을 출마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좀 드러내면서 그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디로 나올 것인가? 이원욱 의원은 험지 출마를 촉구했는데 과연 원희룡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인천 계양을에서의 만남이 이어질까요? 저는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희룡 장관께 고마운 마음을 당이 표현하고 있는 건 많은 국민들께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의 힘으로 꽃길을 걷지 않겠냐 라는 목소리들을 많이 주십니다. 따뜻한 곳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당선이 가능한 쉬운 곳에 뭐 검사 공천하지 않냐, 용산 대통령이 있는 사람들이 다 낙하산 타고 내려오지 않냐. 이게 민주당의 비판이고 지적이었거든요. 근데 권력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원희룡 장관 국무위원이 나 정치를 하게 된다면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나가겠다는 험지 출마에 대한 이 백지 이 수표를 사실상 당이 위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희룡 장관의 행보를 지켜보면 기타 있는 국무위원들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 나는 편하고 따뜻한 곳에 가겠다.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가 매우 명구스러울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국민의힘의 혁신 동력들이 살아서 수도권 어려운 지역에 나서겠다는 목소리가 강해지면
당연히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현재 비명계가 얘기하듯이 아니 민주당이 대표는 따뜻한 데서 혼자만 살겠다고 할 거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겠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보고요. 만약에 자리를 조금 더 정말 상징성이 있는 공간에서 이재명 대표가 옮기게 된다면 뭐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과의 맞대결이 성사되는 아주 의미 있는 선거가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대표의 개항을 출마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셨고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요. 뭐 이제 조만간 또 다시 대구를 또 찾는다고 하는데 어제 그랬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동지보다 경쟁자에 가깝다 이런 말도 했고 그러면서도 여러 이제 발언들을 좀 들어보면 국민의힘에서 좀 손을 먼저 내밀어주기를 계속해서 바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생각이신지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시종일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 국민의힘의 현 지도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판들을 계속 이어왔는데 이제 흔히 말해 미래 권력처럼 비춰질 수 있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비난의 목소리를 내세운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지금 있는 현재 상태 속의 정치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서의 정치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 한동훈 장관 같은 인물이 뭔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함께할 수 있는 제스처를 만약에 취하게 된다면 또 거기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놓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현재까지 신당을 차림에 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때그때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일단 이 전 대표의 말을 갖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전 대표가 그래도 주저하고 고민하는 모습들을 일부라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당은 어느 누구도 떠나지 않고 슈퍼 빅텐트를 쳐서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로 총선을 치르기 위한 노력들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슈퍼 빅텐트 김기현 대표가 그런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고 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꼬집었어요. 당내 화합도 안 되면서라고 이런 비판 쓴소리를 좀 했는데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전 대표가 어떤 마음이 있고 또 관심도 있으니까 이런 쓴소리도 하는 거 아닐까요? 뭐 관심이 없으면 굳이 이렇게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네, 과거에 있었던 본인의 감정들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는 뭐 우리가 쟁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때 남아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꽁해서 정치를 하게 된다면 그 옛날부터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풀어내는 데는 다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동안 받았던 정치적 핍박 그 당시에는 정말 이 목숨에 대한 위협까지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정적에 대해서 언제든지 화해 제스처를 내밀거나 또 다른 방식의 정치를 끌고 가는 것들이 대한민국 정치사에는 오랜 기간 동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졌다고 평가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본인 입장에서 아쉬운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또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걸 얼만큼 정치를 가능성이 예술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국민들께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좀 호응할 수 있는 여지 공간들을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천하용인이라 부르는 분들하고 이준석 전 대표 26일 대구를 찾을 거라고 합니다만 천하용인 중에서도 아직까지 신당에 참여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은 없는 것 같고 신당 좀 이렇게 불이 붙을까요? 그 정치는 결국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당이라는 건 더더군다나 그 당을 함께할 동지들이 필요할 텐데 이 전 대표가 처음에는 비명계 인사들이 합류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아무도 손에 대지 않았고요. 우리 당내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웠던 인사들 누구도 밖에 신당이 함께하겠다는 뜻을 피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돌고 돌아서 이준석 전 대표와 그냥 가장 가까이 한 몸처럼 있는 천하용인 이 네 사람들과 다시금 똑같은 정치 행보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게 되면 또 지켜보는 분들 입장에서도 다소 피로감들이 쌓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과 달리 지금은 언론의 관심과 주목도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토에 기댄 정치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비전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좀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긍정의 정치로 이준석 전 대표가
약간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암컷 발언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직권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긴급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네. 민주당으로서도 이런 어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거죠. 근데 우리 여당에서는 이건 솜방망이 처벌이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최강욱 의원 한 명에 대한 단기 징계가 내려졌는데요. 예. 사안의 심각성들을 고민하게 된다면 이 6개월 징계로 끝날 일인가. 그리고 6개월 징계라는 건 어찌 보면 이제 국회의원직도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최강욱 의원에게 그렇게 큰 타격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본인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우리는 최강욱 전 의원으로부터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받지 못하고 또 최강욱 전 의원을 오히려 옹호하는 여성 정치인들이 있는가 하면 당내에서도 그 자리에 함께 웃으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았던 김용민 의원,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지금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적정 수준의 꼬리 자르기를 끝내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특히 과거에 있었던 오거돈 전 시장, 박원순 전 시장, 또 안희정 전 지사를 비롯되는 이 성에 관련된 성인지 감수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그 오명들이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민주당이 제대로 된 더 강력한 근본적인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께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나. 그리고 징계 결정을 한 지도부에 굉장히 유감이다. 모 언론사들의 프레임에 갇혀서 민주당이 자기 검열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여성 정치인이 였는데요. 네. 실명을 말씀해 주시니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남영희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선거를 돕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역할했던 사람이죠. 네. 그리고 지금도 민주당 내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치인인데 이런 방식의 상황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내버려 두게 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단기 징계로 꼬리 자르고 나머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팬덤은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하는 행보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남영희 부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명확하게 이 여성 비하 발언을 중심으로 옹호하면서 또 다른 2차, 3차 가해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예,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강력하게 이게 얼만큼 큰 문제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최강욱 전 의원의 옹호하게 되는 정치인들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 기준점은 앞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그 한자리에서 그 내용들을 같이 옹호하는 것처럼 있었던 김용민 의원, 네. 민영배 의원에 대한 강력한 추가 징계 여부들이 결국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최강욱 전 의원은 사실 지난해 이미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적도 있고 생각보다 사태가 쉽게 수습이 안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최 전 의원은 아직 어떤 입장, 사과 이런 건 없는데 이번 징계에 대해서 최강욱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또 앞으로 발언이 오히려 좀 더 세질지 궁금합니다. 제가 최강욱 의원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최강욱 의원을 비롯한 강성 민주당 지지층들이 늘 해왔던 모습들을 보면 상대 정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이른바 악마화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조건 잘못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위해서 다른 어떤 수단과 도구를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인식들을 계속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 본인들이 하고 있었던 이런 막말이라는 표현조차 아까운 이 여성 비하 발언조차도 뭐가 문제냐라는 방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강욱 의원 한 명의 일이 아니라 이른바 개딸로 통칭되는 강성 지지층 팬덤 정치에 기댄 민낯이 여기까지 정치를 추락시켰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이걸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을 과연 가져갈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평가 국민들이 냉철하게 국민들께서 내려주실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과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엠플라잉의 플래시백. 익숙한 날에 낯선 이 기분은 변함
변함없길 바랬던 내 마음 탓이죠. 그리워해도 내일로 가야죠. 내 마음은 또 반대로 멀어져 가죠. 새하얀 눈꽃들을 마주하고 거짓같이 사라지죠. 계절은 변하고 기다림은 먼지가 쌓여서 멀리하게 되죠. 보고 싶어 모습을 떠올리면 언젠가 너가 말하던 그 사랑 얘기에 착각서 살았던 날 다시 돌아본대도 행복해 말하던 너의 표정의 의미가 놓쳐버린 행복인걸 알겠죠. 시간 지나며 사라진 내 기억 생각 없이 생각나기 참 쉽죠. 웃겨 난 그때 목표 정했었는데 예전의 나를 그리워하죠. 새하얀 눈꽃들을 마주하고 거짓같이 사라지죠. 계절은 변하고 기다림은 먼지가 쌓여서 멀리하게 되죠. 보고 싶어 모습을 떠올리면 언젠가 너가 말하던 그 사랑 얘기에 착각서 살았던 날 다시 돌아본대도 행복해 말하던 너의 표정의 의미가 놓쳐버린 행복인걸 알겠죠. 어느 날 내게 주었던 그 사랑 얘기는 다시는 잊을 수 없는 큰 설렘이었어. 고마워 전하고 싶은 내 말의 의미가 놓쳐버린 진심인걸 알았죠. 행복해 말하던 너의 표정의 의미가 놓쳐버린 행복인걸 알겠죠. 실시간 교통정보 이번엔 맞습니다. 꼭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가 유난히 심합니다. 여기에 사고까지 잇따르고 있는데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곤지암 3터널 안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안산에서 안산 사이와 안산 분기점 일대, 다시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동수원 부근 5차로에서는 버스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신갈 분기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초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한남부터 정체고요. 이후로는 죽전에서 수원 사이와 회덕 분기점에서 대전 일대, 그 후로 영남권에서는 동대구 분기점 부근과 또 구서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시내 원효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방면으로 성산대교 남단에서 진입하자마자 2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후로는 금천교까지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치, 언론, 그리고 시사 총망라에서 평론해 주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정치, 언론을 넘어서서 이번에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정부의 그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이 대응에 대해서 오늘 공방이 좀 있었어요. 네. 야당에서는 뭐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잘못된 처방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네. 또 여당에서는 국민과 또 나라를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부의 대응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양측이 이제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되는 건데요. 예. 정부 여당 입장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정찰 위성을 이제 발사를 했잖아요. 근데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건 위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사실은 그 위성 위에다가 핵무기만 얹으면 바로 미사일이 되는 거거든요. 전용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의 기술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위협이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네. 북한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특수성은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위성 발사를 위해서 그걸 개발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맞는데 예. 그러면 9.19 군사 합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는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보는 관점은 이게 이제 양쪽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10km씩 그러니까 전혀 군사 작전을 하지 못하도록 비무장 형태로 만들어 놓는 건데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중, 해상 그리고 육상, 지상. 네. 근데 이번에 이제 9.19 군사 합의에서 그걸 파기한 부분이 바로 이제 공중에서 정찰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정찰기가 휴전선 근처 이 군사 분계선 근처에서 정찰 활동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는데 그걸 하겠다고 이제 나온 건데. 예. 이 부분은 그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을 보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네네. 또 한편으로 보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야당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하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계기로 해서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들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책임을 남한 측에 떠넘기죠. 우리나라에 떠넘기고 한국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뭐 전면적으로 파기한다. 그리고 나서 국지적 도발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이제 NLL 근처에서 사실은 국지적 도발이 많이 있었고 연평도 그랬었죠. 포격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불안감이 커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군사적 대결 구도가 됐을 때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이제 야당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걸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9.19 군사합의 일부 부분이 좀 파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급박하게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네. 정찰기가 물론 지상에 바로 떠서 낮은 고도에서 정찰을 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위성이나 인공위성 자산을 통해서 정찰이 가능하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우리가 먼저 파기하는 것을 보여줬을 때 북한이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위협이나 도발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이 9.19 군사 합의를 이렇게 쉽게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는 예. 좀 더 논의가 깊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또 정부에서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 9.19 군사 합의가 된 이후에 뭐 3,000회가 넘는 뭐 도발 혹은 뭐 포문을 연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뭐 효력이 그 전에 없어진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네. 뭐 긴장 국면이 또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영 정상회담, 한국과 영국의 정상회담에서 다우닝가 합의라는 게 채택이 됐습니다. 네. 또 찰스 국왕이 윤동주 시인의 시를 직접 낭송하고 또 블랙핑크 인기 가수로 블랙핑크한테 대영 제국 훈장도 수여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렇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도 있었고요. 찰스 3세가 대관식 이후에 처음으로 국빈으로 초대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고요. 이번 한영 정상회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고 또 성과는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한영 정상회담에 뭐 성과라고 하면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시적인 성과는 또 하나 뭐 본다고 하면 안보 군사 협력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군사 안보 협력을 많이 강조를 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다우닝가 합의라고 그래서 그 합의 문을 내용을 보니까 군사 안보 협력을 좀 더 강하게 하겠다. 뭐 글로벌 전략적 뭐 관계. 그렇죠. 예. 동반자 관계 뭐 이렇게 가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많이 진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블랙핑크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문화 또 BTS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찰스 국왕이 직접 발언도 하고 예. 한국말로도 소개하고 이랬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와 영국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진 부분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만 그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은 남아요. 지금 현재 물론 그 MOU를 한 9건 체결했다고 지금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국가가 한 거 나머지 8개가 민간이 한 건데 그 부분은 이제 MOU는 실제 이제 계약으로 이루어지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예, 예. 진전을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와 그 영국 간에 그 투자 관련해서 금융 투자 관련해서 합의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금융업체에서 한 200억 파운드를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게 우리 돈 한 32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글로벌 시장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투자를 받아오는 것보다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이 많이 나간 부분 대해서는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번에 영국과의 관계에서 군사 협력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발언이 약간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외교 관계에서 좀 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과의 관계거든요. 아, 중국과의 관계. 예. 네네. 그걸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왜 그런 말을 거기에 넣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과 영국 간의 군사 합의를 하고 군사적으로 좀 더 가까워지고 협력을 하겠다. 이 부분을 끝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힘에 의한 어떤 그 현상 변경 이걸 이제 중국이 지난번에도 계속 이 문제가 반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반발에 빌미를 준 것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뭐 지난번에도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을 때도 중국 시진핑 주석과는 회담을 못했잖아요. 잠깐 만나고 그냥 지나쳤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은 중국과 회담을 했는데 우리가 회담을 못하는 바람에 아쉬움이 남았는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또 중국을 자극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뭐랄까 우려, 아쉬움 이런 부분이 남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에서 5호 혁신안을 지금 논의를 한창 하고 네. 언제 나오나 했는데 지금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좀 볼게요. 예. 내용이 이렇다고 하네요. 일단 중진 지도부 희생 예. 다음 주 당에 공식 요구하겠다라고 지금 내용이 하나 들어왔고 두 번째가 내년 총선에 과학기술계 인재 전략적 공천을 요구하겠다. 또 하나가 이제 R&D 네. 연구개발 예산 인류 삭감은 부적절하다. 당에 과감한 투자를 요구하겠다. 뭐 이 정도 내용이 일단 제가 파악한 바인데 일단 지금 들어온 내용부터 한번 물론 제목만 제가 드렸지만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저는 이게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이런 예. 혁신안에 대해서 중진이나 지도부의 희생 당이 요구한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권고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혁신안으로 채택을 해서 당에 넘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최종 결정은 당에서 하는 겁니다. 예. 혁신이야 제안을 하는 거지만 근데 이걸 권고 사안으로 마치는 거 끝내는 것보다는 혁신안으로 채택을 해서 넘기는 건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요. 아니 최고위원회에서도 김기현 대표도 그랬잖아요. 전권을 주겠다고 그랬고 혁신위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혁신안을 올린 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권고라고 하는 건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채택된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걸 무시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혁신안으로 채택을 해서 올리는 게 중요하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예. 그리고 이 과학계 관련해서는 대전에서 혁신위가 회의를 열었잖아요. 그랬었죠. 그게 이제 아마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그 윤석열 정부에서 물론 약간 이제 변경이 있긴 했습니다만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인력이나 아니면 그 인적 자원이 가장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예, 예. 그 R&D에 계속 투자를 해야만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적인 어떤 우위를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혁신안에서 다시 또 다루기로 한 것은 대단히 잘한 거다. 그래서 좀 정부가 이 R&D 예산은 다시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과학기술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연구비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학 인재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오질 않아요. 한국으로. 중국이 예전에 썼던 방식이 있거든요. 중국은 저도 유학을 할 때 보면 예. 한국 유학생도 중국 유학생도 많잖아요. 미국에. 그 사람들이 박사학위 받고 나서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향들이 많았어요. 미국에 그냥 앉아 있거나 미국에 그냥 거주를 하거나 미국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중국이 파격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우했어요. 그리고 다 중국으로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예. 마찬가지예요. 예. 만약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R&D 예산이 없어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된다.
그럼 안 들어오죠. 차라리 연구비가 잘 제공되거나 연구비가 지원될 수 있는 곳으로 가요. 그렇겠죠. 미국에 그냥 거주를 하든지. 그럼 우리나라의 소중한 인재들이 유출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리고 연구라고 하는 건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1, 2년 사이에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혁신위에서 만약 국민의힘 혁신에서 추진한다면 대단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 혁신안은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되 네. 이제 당 지도부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그렇죠. 받아들이냐 네. 그것이 관건이다. 예.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요.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만났거든요. 예. 여기서 김태흠 지사가 이 위원장에게 논개처럼 다 끌어안아 버리라고 조언을 했는데 예. 국민의힘은 이런 혁신안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김 지사의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냥 결국은 예. 아까 이제 혁신안 5호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중진이나 지도부의 어떤 험지 출마인지 사태 이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저는 봐요. 희생을 다음 주에 당에 그렇죠. 공식 요구하겠다. 왜냐하면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친윤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친박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제3자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의원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지금은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상태로 가다가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저는 느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보면 이게 끌어안고 버리라고 한 것도 논개처럼 이 말은 함께 그러니까 중진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뇨한 위원장한테는 논개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 있게 들릴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의미라는 게 상당히 좀 뭐랄까요. 나를 두고 한 말인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논개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함께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이렇게 깍지 끼고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뇨한 위원장도 사실은 혁신위원장 맡기 전까지는 모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어쨌든 혁신이 끝나고 나면 혹시나 이제 출마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함께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누군가가 희생을 요구하고 강조할 때는 본인도 함께 희생을 할 때 그게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희생을 강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당신은 그거 좋은 자리 할 거면서 나한테만 나가라고 해?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예. 나도 안 하겠어. 나도 함께 희생할 때가 당신도 함께 해. 그러면 이게 훨씬 더 파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뇨한 위원장이 속으로 그렇게 기쁘진 않았을 거예요. 논개라는 말을 써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이뇨한 위원장도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는 뭐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혁신위를 끝으로 나는 뭐 정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정치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요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들립니다. 이뇨한 위원장이요. 한동훈 법무장관 험지 출마 뭐 어쩌고 이런 질문들 기자들이 하니까 원희룡 한동훈 두 장관은 스스로 좋은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좋은 결단. 빨리 옷 벗고 나와서 총선 출마를 해다오. 뭐 이런 해석인가요? 그런 해석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결이 좀 다르다고 보는데 원희룡 장관은 이미 이슈가 됐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에 출마 가능성을 얘기하고 거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한동훈 장관하고 원희룡 장관을 똑같은 개념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원희룡 장관에게는 험지 출마를 결정해 준 거에 대한 고마운 표현이에요. 본인이 뭐라고 해요? 눈물 나게 고맙다 이런 표현까지 썼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안 가려고 하고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는 곳에 나서서 그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나가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 그것이 이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대결이 성사가 되면 어쨌든 다른 중진에도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봐라 원희룡 장관 저렇게 희생하는데 당신들은 뭐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고 한동훈 장관은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출마가 보수층 결집에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인기가 높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여론조사들을 보면 차기 대권 후보로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정말 뭐 스타급 장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보수가 사실은요 상당히 많이 분리돼 있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준석 신당 문제도 그렇고 뭐 보수 내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개파 안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 장관이 출마해 주면 최소한 보수층을 결집해서 최소한 본인들 그러니까 보수가 보통 한 30% 정도는 보는데 그 정도의 표는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의 출마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의 어떤 저 전국 이런 뭐 국무위원으로서의 행보에서 자꾸 이제 선거 관련된 질문이 나오고 하는데
그 한 장관이 얘기하는 발언들, 뭐 저를 띄운 건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서초동 사투리부터 고치란 지적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법카 의혹을 지적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행보가 만약에 이게 총선 행보라면 이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인 중립 지켜야 되는 의무 위반 아니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논란이 있죠. 저는 뭐 그 논란이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은 약간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본인은 정치인의 문법이 아니라고 하지만요. 그 국회에서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전국을 여러 군데 방문하면서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정치인의 행보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일반 장관들이 그렇게 행보를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에요. 한동훈 장관 빼고 지금의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도 그렇게 전국의 여러 군데를 돌면서 사진 찍고 사인하고 물론 뭐 그분들 와서 해달라고 하는 걸 해주는 거니까 본인이 뭐 일부러 만든 건 아니지만 또 발언 내용도 보면요 정치인처럼 얘기하잖아요. 상대 예를 들면 뭐 상대 당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그런 면을 지적한다든지 예컨대 또는 정치적으로 여의도 문법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낸다든지 이거는 장관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니까 특정 정당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거 또 여의도 정치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입법부가 물론 국민에게 실망받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지만 장관이 그런 비판을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 문법이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정치인 문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말씀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최소한 장관직을 그만두고 정치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장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부각이 되면 당연히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선거법이나 이런 데서 또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치에 들어오셔서 정치인이 됐을 때는 뭐 그렇게 비판하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만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특히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지금 그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물론 옆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다려서 너무 미안해서 3시간을 연기했다고 하지만 같이 간 분들 뭐 수행원이나 비서진들은 불필요하게 3시간을 더 일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출마를 선언하고 장관을 그만둔 이후에 이런 역할들을 좀 더 많이 하시고 장관직을 수행할 때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 좀 공을 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말에 또 대구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뭐 물론 온라인 연락망을 만든 그 참여자분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구 정치를 휘저어놓는데 일조하겠다. 그것은 나는 대구에 출마할 거야. 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들려요. 그래? 저는 거의 100%라고 얘기하면 너무 확신적이니까 99%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구 출마를 거의 저는 기정사실화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 갈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대구를 이렇게 방문하고 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은 TK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용이에요. 나는 대구가 아니면 공천 줘도 안 갈 거야 라는 거예요. 난 신당 차린다 그러면 이런 협박이라는 표현보다는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요.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투톱으로 갈 거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겹치지 않아요. 지지층이. 그러니까 투톱으로 갔을 때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세력들도 있으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투톱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어떤 이점, 본인이 챙겨야 될 부분들을 챙기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TK 출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TK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은 일단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요. 본인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TK에서 당선되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수도권보다도.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TK 지역을 기반으로 본인은 물론 아버지 고향이 TK이긴 하지만 본인이 TK에서 이제 성장한 정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TK에 기반을 둔 정치인으로서 이미지를 좀 강화시켜서 대권까지 밀고 나가는데 본인의 정치적 뿌리를 TK에 두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본인의 어떤 대권 가도에서의 TK에서 당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고 두 번째는 안정적으로 TK에서 당선되는 것이 본인한테 왜냐하면 서울의 농원에 나왔을 때 본인 장담을 못해요 당선을. 근데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의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TK 지역에서 어쨌든 본인이 맹주 역할을 하면서 TK의 세력들을 강화시켜서 대선까지도 그 세력을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에서 암컷 발언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중징계, 비상징계 내렸습니다마는
아니 이게 이미 뭐 이 최 전 의원은 뭐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발급서 확인서 발급 관련해 가지고 이미 피선거권 인용권 박탈된 상태인데 징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건 상징적인 조치 아니냐, 송번망이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할 게 없어요. 그럼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징계밖에 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징계라고 하는 건 본인한테 그러니까 당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징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뭐 현역 의원도 아닌 상태에서 뭐 출마나 불출마 또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럼 결국 본인은 출마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럼 당에서 어떤 정도의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징계라고 하는 절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근데 상징적인 조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본인한테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누구든 그 민주당의 당원인데 당원권이 정지됐다. 그건 상당히 불명예이기도 하고 예. 또 그게 본인의 정치 인생에서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거든요. 뭐 이준석 전 대표나 뭐 홍준표 지금의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도 당원으로서 권리를 정지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불이익을 주냐 아니냐의 문제, 정치인으로서 또는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불이익은 분명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짧게 하나만 더요. 예. 민주당 여성위원회에서는 그 최 전 의원에게 사과 표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지금 민주연구원의 부원장께서 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 발언이 그리고 당이 자기 검열을 하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면서 좀 지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부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나 이게 공개적인 발언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국민적 상식과 국민적 어떤 기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영역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이 선거 정면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발언이 미칠 파장을 고민해야 돼요. 그게 전체를 위한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어떤 의도에서 얘기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발언 자체가 주는 파장력이 크다고 하면 거기서는 선을 긋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예를 들면 이게 중도층이나 아니면 일반 유권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봐야 되잖아요. 그건 당에서는 그걸 고민할 수밖에 없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판에서 총선판에서 이 발언이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당내에 있는 분들도 이 문제를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면 더 커지고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생각하는 건 자유의시지만 특히 이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것은 절대 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적 상식의 관점이나 눈높이에 맞게 판단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뭐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겠느냐 할 것 같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입당을 하게 된다면 무슨 역할을 맡을까? 어쨌든 5선 의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중진 의원이고 무게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비상대책위원장 맡으시면 참 잘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이상민 의원은 입당을 할 거고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을 거고 이런 시나리오대로 갈까요?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비대위원장까지도요? 근데 비대위원장 문제는 비대위를 설치할 거냐 말 거냐부터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김기현 체제로 가야 된다고 현재 얘기하고. 지도부 체제가 있는데. 그렇죠. 의총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친윤계도 김기현 체제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비대위 체제는 실현 가능성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부터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한다 한들 비대위로 가기보다는 선거 관련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선거 대책본부장이든 뭐 선대 본부장이든 이런 부분들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선대 본부장. 근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들어간다고 이제 보잖아요, 대부분. 그럼 한동훈 장관한테 무슨 역할을 맡기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것도 선대본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든 아니면 이제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경우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게 아니면 특정 지역, 뭐 충청 지역 선대위원장이든 아니면 뭐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만 의미 있는 역할을 맡길 가능성은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이상민 의원이 들어온다면 국민의힘에. 왜냐하면 이상민 의원이 어쨌든 온다는 게 의미적으로 보면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뭐 이렇게 불편하게 들리지만 활용 가능성 네. 이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직책들을 통해서 상징성을 부각시킴으로 해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각을 세우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을 맡길 가능성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학 쪽에 또 전문가시니까 요즘은 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보도 전문 채널 YTN하고 연합뉴스 TV 매각 절차가 좀 빠르게 진행되면서 민영화에 가까워지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일 YTN 대표이사를 불러서 의견을 듣는 목적으로 우장균 이사에게 출석을 통보했는데 여기에 그 전국 언론노조에서는 방통위의 심사 자체가 무효라면서 심사 기피 신청을 제기했고 YTN도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면서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거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YT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공영 방송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의 투자 기관들이 주식을 갖고 있었고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두 개의 공기업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두 개의 공기업을 하나로 묶어서 팔았어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제 법적으로 배임 혐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들이 있어요. 양측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두 공기업이 갖고 있는 주식을 함께 가져야만 운영권을 가질 수 있어요. 최대 주주가 돼서. 그러려면 양측의 공기업이 서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요. 어느 회사가 예를 들면 YTN을 인수하고 싶어요. 네네. 그런 과정이라고 YTN을 인수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두 개를 다 사야 돼요. 주식을. 근데 양측에서 서로 베팅을 하면서 우리가 더 주가를 더 많이 사달라 더 해달라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 판매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주식이. 근데 두 개를 묶어줬어요. 하나로. 그러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판매가 가능하게 만들어준 거죠. 한 기업이 두 개의 공기업이 갖고 있는 주식을 묶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YTN에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특정 회사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통위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이유가 없었다는 거지. 정부가 예를 들면 주식을 판매해서 거기에서 이익금이 더 많은 것은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로 경쟁하게 해야만 왜냐하면 한 회사가 만약에 두 개의 공기업으로 주식을 살려면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경쟁을 하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주면 훨씬 수월하게 인수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YTN이 보도 전문 채널인데 이게 과연 일반 기업이 이 회사를 인수했을 때 과연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논란이 돼요. 그래서 심사를 좀 더 엄격하게 한다고 생각하고요. 방통위가 지금은 이제 다른 어떤 절차보다는 청문 절차 예를 들면 당사자 불러서 얘기 듣고 그다음에 방통위원들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정원이 5명인데 이것도 논란이 돼요. 왜냐하면 두 분이 다 대통령 임명하신 분들이에요. 원래 야당에서 2명을 임명하도록 추천하도록 그리고 대통령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게 이 심사가 이루어졌냐고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언론 평론해 주신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